자, 경제연화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태형건설이 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입니다. 중견건설사 태형건설 상당히 유명한 또 회사 건설 회사인데 기업 구조 개선 오늘 오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져 왔는데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든요. 네. 일단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우발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우발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우발 채무가 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발 채무에서 우발이 영어로는 이제 컨틴전이라는 뜻이에요. 컨틴전은 어떤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채무긴 채무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지면 채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설 산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요, 일단 시행사가 있어요. 사업자죠. 그리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건설사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시행사, 사업자가 대출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 PF죠. 예. 대출을 끌어안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분양이 완료되면 그걸 돈 갚을게 하는 것이 부동산 PF인데 예. 근데 이 시공사, 건설사가 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을 해줍니다. 결국 이게 시행사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놓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양이 되지 않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시행사가 못 갚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그러면 채무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발 채무인 거고요. 이 우발 채무를 견디지 못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못 갚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데 이 회사 중견건설사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이 소문이 업계에서 사실 계속 나오긴 했었잖아요. 꾸준히 나왔었잖아요. 네. 어떤 기업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역사적으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때 재계 40위까지 올랐었던 40위까지요. 예, 그 태형건설이고요. 특히 1980년대에 일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누렸고 그랬군요. 199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SBS, 당시 서울방송이죠. SBS를 설립했고요. 그리고 그 방송 사업도 있겠지만 또 에코비트라고 해서 환경 사업도 진출을 하면서 네.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2020년, 21년에 부동산 경기 호황이 찾아왔었죠. 그때 이 태형건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상가와 같은 주로 어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부동산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날짜로 그 여러 뛰어들었던 사업 중에 이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480억 원 가량의 대출 만기가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만기가 도래한 480억 원도 있지만 올해 연내에 상환해야 될 대출 만기가 총 한 4천억 원. 4천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4년 4분기까지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죠. 1년 정도까지 갚아야 될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감당이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는데 일단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부도로 가지 않기 위한 도산하지 않기 위한 그 회생 절차를 위해서 밟기 위해서 이제 신청한 것인데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거치게 되나도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개선 작업을 워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선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이 태형건설은 채권단 가장 중요한 채권단이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이 기업이 좀 회생 절차를 가져주면, 예를 들어서 만기를 연장한다든가 상환을 유예시켜준다든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해주면 부도로 쓰러질 상황까지는 아니구나. 회생 절차를 가져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겠죠. 그게 1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1월 11일까지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한다. 그럼 이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자금 지원이 있으니까 당장은 시간을 벌어요. 근데 시간을 벌어놓고 무엇을 하느냐? 태형건설이 저희 충분히 자구 대책이 있습니다. 자구안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자구안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채권단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납득이 되면 예. 관철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채권단의 압력은 그런 거겠죠. 확실히 인력 구조 조정해라. 인력을 확실히 줄여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산을 매각하라.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SBS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SBS와 같은 방송산업, 환경산업 이런 쪽으로 뛰어들었던 여러 사업에 해당되는 자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절차, 그런 자구안을 들여다보면서 워크아웃 절차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시일이 아직은 좀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간을 좀 벌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크아웃이 양날에 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우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처분을 내리죠. 퇴학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고나 어떤 벌을 준 다음에 다시 잘 우리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게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퇴학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머물게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하는 과정인데 자칫 회생 절차를 갖게 해줬는데 추가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자금 유예 소위 상환 기간을 유예시켜 가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해줬는데 정작 이 태형건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비 기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선 여지의 유무를 좀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것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인가 아니면 회생 절차를 가져도 살아날 여지가 없는 것일까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는 절차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태형건설 이번 워크아웃 신청 때문에 가뜩이나 저희가 계속 이 PF 대출에 대한 우려는 뭐 짚어왔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경기 침체도 그렇고 건설업계는 특히나 위기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태형건설 이 워크아웃을 기점으로 PF 이 우발채무 리스크가 2배사만 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설사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 부분 좀 짚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공 능력 순위 보통 건설사를 평가할 때 시공 능력을 가지고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시공 능력 순위로 16위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중견 기업에 해당됩니다. 근데 35위권까지 이 시공 능력 수준으로 1위부터 35위까지 쭉 나열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가장 위태위태했던 기업이 바로 태형건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군요. 그 지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하나가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의 개념이 뭐냐면 돈을 벌어다가 이자 갚는데 80%를 쓰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자 갚는데 남는 거 없이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 갚는데 데만, 영업이익을 이자 갚는데 80%를 쓰고 있다.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또 부채 비율이 대략 478%가 넘습니다. 거의 500% 되죠. 부채 비율이 이렇다는 얘기는 자산 대비 부채가 이렇게 많다. 5배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35위권의 시공 능력 순위의 건설사들을 쭉 나열해 보면 태형건설이 가장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져보면요. 앞에 말씀하셨던 우발채무, 그 우발채무의 규모를 환산해 보면 2022년 6월 기준, 약 1년 전 기준 18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22조 8천억 원. 그러니까 18조에서 23조까지 늘었으니까 거의 5조가량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우발채무 규모가 18조도 작은 게 아닌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면 이 시공능력 순위에 오히려 태형건설보다 상위에 있는 좀 대형 건설사들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로 연결될 위험, 그런 위험이 지금 감지되는 것이고 이게 또 걱정되는 것은 종합 건설사의 그 파산, 그 폐업 건수를 나열해봐도 21년 기준에 종합 건설사가 폐업한 건수가 305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23년 기준 현재 23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551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종합 건설사가 폐업하고 물론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밴드 업체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결돼 있는. 근데 영세 혹은 중소기업들, 지방 건설사들이 많이 폐업하는 것들이 여기 담겨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35위권 혹은 태형건설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중견 혹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부실해진다. 그러면은 그 건설사 부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많은 대규모 인력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건설 사업이 건설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있는 공급업체, 협력업체들의 부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수많은 인력들이 대량 실업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연결될까 하는 것이 가장 위협스럽고요. 더 위협스러운 것은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금융부실로까지 연결돼요. 그렇죠. 이거 금융부실까지 연결되면 금융위기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조치 이게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어쨌든 생각합니다. 금융권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을 넘기고 네. 연체율도 2%를 돌파했기 때문에 네. 현재 부동산 PF 위험도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연체율이 지금 PF 대출 연체율 방금 말씀하신 게 1.19%에서 지금 9월 기준으로 2.42%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연체한다.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라는 뜻은 갚지 못할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심지어 이 연체율과 이 채무, 부동산 PF 대출 잔액,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준이 다 9월 기준이에요. 예. 10월, 11월, 12월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더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 주택 시장,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 하면 주거용 부동산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이 오피스텔, 지식재산센터, 상가, 중대형 상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산업들은 경기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은 당장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주거용 부동산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대출 잔액이 쌓이고 또 대출 잔액 중에 연체하는 대출 잔액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예. 금융부실로도 전이될 수 있겠다. 물론 1금융권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더 쌓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태양건설 워크아웃의 분양계약자 또 협력업체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 태양건설에서 촉발된 이 불안감들이 뭐 전체 건설업계도 그렇고요. 금융권으로 번진 걸 차단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집중할 텐데 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겠다. 근데 그 조치가 예. 23년 한 중반까지는 만기를 유예하고 예. 상환을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 어떤 기업도 터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23년 4분기부터는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름이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려내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환불을 도려내야 되는데 환불을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 더 커져서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그럴 수 그럼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차가 뭐냐면 도려낼 건 도려내자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예. 사업장을 들여다보면 부실 사업장이 있고 그래도 여기는 조금 상환 유예를 해주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어 할 만한 기업들이 있겠죠. 그 사업장들을 조사해서 지금 당장 지원을 멈추면 쓰러질 것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구분을 해서 그런 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그렇기 거네요. 때문에 지금 예. 말씀드린다면 태형건설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태형건설보다 더 작은 수준, 시공 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더 클 수 있겠지만 예. 자칫 좀 대형 건설사의 부실 문제로까지 야기가 된다면 좀 상당히 공포감이 더 크게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올해 험난한 업황을 견딘 이 건설업 또 부동산 시장의 내년 전망 끝으로 좀 짚어볼 텐데 일단 부동산 PF 이 부분에 대한 연착륙 가능성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탈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각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연착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당탕탕하는 모습이 지금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시피 이미 연착륙은 아니다라고 그 생각을 물건은 하고요. 왔다 그거는 그 부분은. 연착륙이 아니라 정말 경착륙까지 가는 금융위기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경기를 말씀하셨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당장 회복될 만한 시장의 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돼야만 맞아요. 스타트업이 일궈지고 많은 사업들이 뛰어들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이 해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거용과는 달리 투트랙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